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은 중개인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중요하신 분들인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시원의 경우는 이 중개인 분들의 역할이 타 부동산 상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다릅니다. 그 수익률 수치만 보고 매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죠. 그럼 어떤 중개인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시원 스쿨의 고필입니다. 고시원을 창업하는 방법에는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거나 신규 고시원을 신설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신설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셔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존 고시원들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개인을 통해야 하고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은 중개인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중요하신 분들인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 꼼꼼한 시절부터 중개인 분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바로 설한 물건이라 불리는 금매 물건들을 여러 차례 소개받아서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의 경우는 이 중개인 분들의 역할이 타 부동산 상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빌런 중개인 분들이 타 부동산 상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빌런 중개인 분들을 거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권리금도 보호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팁들 많이 담아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든 건물이든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아직까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큽니다. 해서 중개인, 매도자, 매수자 이 3자 간의 밀당 그리고 타이밍 조절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분마다 조율 협상 능력이 빛을 발한다는 건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 계실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다른 부동산 상품 시장과 고시원 상품 시장이 좀 다른 걸까요? 바로 다른 부동산 시장 대비해서 거래가 가능한 중개 대상물인 고시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중개 대상물 수가 적으니까 중개인분들 간의 과잉 경쟁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매물들, 즉 이슈가 될 수 있는 매물들도 별일 아닌 듯 정상 매물인 듯 중개하는 중개인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고시원 창업에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로 이어지겠죠. 중개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약 5,600여 개 그리고 전국으로 지역을 넓히더라도 11,600여 개 수준의 고시원이 불과합니다. 이 물건들도 모두 중개가 가능하거나 매매 시장에 나오는 건 또 아니어서 매물 숫자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경우 그리고 혹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중개인들이 추천해주는 매물들을 그 수익률 수치만 보고 매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죠. 그럼 어떤 중개인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환산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을 벗어나는 물건을 추천하는 중개인분들은 거르셔야 합니다. 고시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부동산 상품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 소유 건물에서 직접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능력 있는 건물주 고시원 원장님도 계시긴 한데 이런 경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 원장님들은 저처럼 임차인으로서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상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에다가 월세의 100을 곱해 더하는 금액이 서울은 9억 원, 부산, 인천 등 광역시급은 6억 9천, 부산, 인천 제외 광역시급에서는 5억 4천, 그리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3억 7천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벗어난 고시원 물건을 양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간 5% 이하로 제한된 임차료 인상폭과 상관없이 임차료를 건물주나 임대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고시원 인수 당시에 제 임차료가 300이었는데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600으로 올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같은 고시원 원장은 이럴 때 600만 원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던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고시원 사업을 접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물건을 추천하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환산보증금이 넘더라도 임대인과 특약을 통해서 임차료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들 하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특약으로 임차료 인상폭은 계약 시마다 5%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상인법 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권리가 보호되는 건 아니라서 이럴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추후 우리가 고시원을 엑시트할 때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물건들을 자 쉽게 검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엑시트하실 때 매우 고생한다는 말이 됩니다. 굳이 이런 리스크와 번거로움을 감내할 만큼 수익률이 매력적이거나 한 그런 고시원 매물은 진짜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추천하시는 분들과의 거래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중개인 분들도 거르셔야 돼요. 이는 주로 외국인들 수요가 많은 홍대, 합정, 마포, 노량진, 강남, 서울대 입구역 이런 쪽의 고시원 매물을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제안하는데 이런 물건들 역시 촉수 원금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고시원을 플랫폼에서 삭제하겠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고시원을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팔다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에어비앤비 상에는 고시원을 등록해두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한 달 미니룸 가격이 30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1박에 2만 원 받고 입실률을 50%로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45만 원의 매출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럼 한 달 돌렸을 때 대비해서 수익률이 50%가 더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청소비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달콤한 수익률 때문에 빨간 줄 그일 위험을 감수하고도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물건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고시원을 올려서 영업하다 적발이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쉽지만은 않은 고시원 원장이 됐는데 자칫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법자가 될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추후 고시원을 매도하려고 할 때도 쉽지 않아요. 에어비앤비 돌려서 높은 수익률만큼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텐데 추후에 저희가 엑시트할 때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돌리지 않고 순수 월단위 입실자들만 채웠을 경우의 수익률로 권리금을 협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권리금을 많이 줬는데 나올 때는 그만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비 원장님들 고시원 한두 달만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은 가볍게 패스하시고 에어비앤비 돌리지 않고 월 수익률 20에서 30% 나오는 물건들이 여전히 시장에 많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하나라도 더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소방 필증이 안 나오는 고시원을 소개하는 중개인분들도 패스하셔야 돼요. 고시원 창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혹은 소방필증이라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방필증을 받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육을 듣고 보험 가입을 하고 소방점검까지 추후에 받아야 하고요. 다중이용 시설인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방필증을 필히 받아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소방필증이 안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당연히 고시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는 고시원도 여전히 거래가 되고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인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양도인과 중개인이 의도적으로 이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인이 매수 절차를 몇 주간 진행하다가 막판에 소방필증이 없으니 그냥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중개인이 툭 찔러봅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러는데 왜냐, 매수자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현 원장도 필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어때? 하고 해보지 하고 덤벼보는 매수자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걸 중개인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고시원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매수자 역시 혹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화재가 나기라도 한다면 감당되시겠어요? 일전에 제가 인수를 검토했었던 서초구에 있는 한 올원룸 고시원인데요. 올원룸이고요. 방이 30개 정도 되고 시설 컨디션도 매우 좋았고 무엇보다 수익률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임장한 뒤에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려 했는데 며칠 뒤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중개인이
작은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필증이 안 나오지만 강남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고시원들이 많다고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를 떴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폐업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사업자 낸 것도 없고요. 그런데 네이버 플레이스나 고방을 보면 여전히 상업 중입니다. 이렇게 소방 필지가 안 나오는 물건을 추천한 중개인 분들이 있다면 제일 거르셔야 해요. 다음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물건을 소개하는 중개인 분들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시기에. 강남 서초 등의 고가의 고시원이거나 아니면 객실수가 한 50에서 60개 아니면 통건물 고시원이거나 이렇게 덩어리가 큰 고시원을 알아보실 때 주로 듣게 될 용어인데요. 단어를 풀어보면 소를 제기하기 전, 즉 소송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를 하겠다라는 조서를 제소 전 화해 조서, 즉 화해 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건물 주인 임대인이 작성하기를 바라는 서류고 제소 전 화해 조서라고 해서 모두 다 독소 조항만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작성하기를 원하는 서류니까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타당하겠죠. 화해 조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임대인 마음이라서 내용이 조서마다 각각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갱신권을 주장하지 않고 정해진 날에 퇴거한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특정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게 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천만 원의 퇴거 비용을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나간다. 대략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이 화해 조서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강제 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걸고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곧바로 임차인이 조서 내용과 달리 행동할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해 조서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인법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상인법의 여러 권리들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조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와 같은 임차인 입장에선 이 조서 작성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반대로 없는 겁니다. 일부 중개인과 컨설팅 업체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인법은 강행 규정이어서 임차인의 이익에 반하는 화해 조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 계약해도 괜찮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걸러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한 화해 조서로 인해서 임대인과 소송까지 가고 소장 작성하고 법원 가서 변론하고 변론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런 물건은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물론 이런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브리핑하는 중개인분들도 걸러야 되겠고요. 오늘은 고시원 예비 원장님들께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될 하지만 운영, 수익, 엑시스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빌런 중개인 타입 외에도 권리금으로 장난치는 중개인분들, 반개수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중개인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개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 고시원을 알아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유행의 빌런 중개인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에는 아직 안전한 정상 매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찝찝한 물건을 추천하는 중개인분들도 거르자. 이 정도 되겠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